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출발은 나쁘지 않았는데 종가 보니까는 일제히 떨어졌더라고요. 네, 여전한 변동성 장세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5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 여전하고요. 또 대형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일본은행, 즉 BOJ가 또 금리 인상을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는 부총재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거기 발언 내용에 비해서는 엔화나 시장 반응이 그다지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투자 심리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이 또 고비를 맞았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2,500선, 다만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뉴욕 증시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논란이 좀 거세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부분이 빠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9월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특례 적용법과 함께 콕콕 절세 전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그간의 불안감을 한 번에 떨쳐내기엔 역시 무리인 걸까요? 뉴욕 증시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합니다. 변동성의 한복판에 서 있는 시장 상황 짚어봅니다. 선대지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상승해 주는가 싶더니 변동성이 커지다가 오후 들어 결국 하락으로 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0%, S&P 500이 0.77% 빠졌고요. 나스닥이 1% 넘게 각각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가 그나마 좋았던 이유, 세계 증시가 출렁이면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계획을 접겠다고 발표한 영향 때문인데요. 시장의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엔킬 트레이드 청산을 둔화시켜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 초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하지만 안도감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경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 금리가 오후 들어 상승 반전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420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발행 금리가 3.96%를 기록했습니다. 구매자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과도하게 반응한 점 등을 이유로 되돌림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변화폭을 키웠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 3.95%까지 상승을 해줬고 2년물은 3.98%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대형 기술주들도 힘이 빠졌는데요. 애플은 상승 반전에 성공해서 1.27% 상승 마감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30%, 엔비디아가 5% 이상 빠지면서 주당 100달러대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AI 서버 관련 기업이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예상을 크게 하회한 실적 발표한 충격도 함께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들 크게 하락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은 0.16%, 아마존은 0.55% 상승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잘 상승세 이어오던 메타도 1%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일라이릴리도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예상보다 부진한 영업이익 발표하면서 8%대 하락했는데 급성장하고 있는 비만 치료 약물 시장에서 일라이릴리와 경쟁이 확대된 결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참고로 테슬라도 4%대 급락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세 보였습니다. 타격이 컸던 AI 관련주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AI 거품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최근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앞서 짚어드렸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 차세대 반도체, 블랙웰 출시 지연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정규장에서 하락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장 초반 상승하던 반도체 업종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하락을 빌미로 하락 전환했는데 이와 함께 서비스나우, 오라클, 템퍼스 AI 등 AI 서비스 관련 기업들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한편 여행 관련 종목들에게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실적 발표에서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 여행 수요 둔화를 시사를 했고요.
또 디즈니도 테마파크 관련 실적 부진으로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여행 등에 대한 지출이 감소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여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엔화의 변동성, 대선 불확실성까지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 개별 종목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움직인 한마디로 변동성 그 자체의 시장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석유 재고가 6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78달러 선에, WTI는 배럴당 75달러 선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동결에서 인하로 가는 길목에서 평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큰 변동성에 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이 구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손실을 극복하고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전략, 이어서 머니쇼에서 세워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대로 커진 가운데 워런 버핏이 들고 있는 미국 초단기 국채가 연준의 보유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핏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2,346억 달러 규모의 초단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반면 연준의 보유량은 1,953억 달러치로 버핏보다도 적었습니다. 버핏은 과거 위기가 오면 입찰을 통해 초단기 국채를 사겠다 말해왔는데 CNBC는 지난 2년간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버핏이 큰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 버핏은 최은행주로 꼽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 애플까지 지분을 연거푸 팔아치우면서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버크셔는 7개 분기 연속 주식 순매도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금 보유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2,769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이 같은 버핏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미리 대비하고 나선 일종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뉴욕 증시가 폭락했을 때 헤지펀드 큰손들은 재빠르게 쇼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지난 월요일 장이 흔들렸을 때 3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개별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수개월간 매도 우위를 보였던 스탠스도 매수로 돌아섰고요. 특히 IT 업종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기술주 거의 모든 부문 종목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나스닥 지수가 3% 대폭락했던 날 140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 어치의 주식을 싹쓸이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전문 트레이더들이 연중 최악의 하락장에서 매수에 뛰어든 건 최근의 주가 하락이 경제 지표에 대한 과잉 반응이라는 강세 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는 여전합니다. 골드만삭스 전략팀은 추천 종목 제시를 중단하면서 벤치마크 지수 하락 후 전망은 경기 침체를 앞둔 조정의 일부로 발생한 경우와 경제 성장이 회복하는 환경에서 발생한 경우가 현저하게 다르다고 경고했고요. 시티그룹 리서치팀 역시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결코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를 향한 머스크의 사랑이 리스크가 돼 돌아왔습니다. 공개적 지지에 나서자 급기야 테슬라 보이콧을 외친 기업까지 나왔는데요. 유럽 전역에서 약국체를 운영하는 로스만은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더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해프닝에 대해 머스크의 정치적 스탠스가 테슬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머스크가 정치 자금을 비롯해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캘리포니아주 스페이스X의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며 트럼프를 향한 구애를 계속했는데 이 여파 때문인지 테슬라 2분기 캘리포니아주 신차 등록 대수율은 24% 넘게 뚝 떨어지는 등 머스크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우리 기업 소식도 살펴보죠. 현대차가 태국에서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세웁니다. 10억 바트, 우리 돈 3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현지 업체인 톰브리오토와 손잡고 위탁 제조 방식으로 내후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태국은 동남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힙니다. 한때 도요타와 혼다, 미쓰비시 등 일본 완성차 회사들의 텃밭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태국 전기차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동남아시아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로 차세대 모빌리티 로드맵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도 꼽히는데요.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기아가 한 발 앞서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했지만 현재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현대차의 이번 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저가 매수세 유입에 연이틀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어떤 업종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테스트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오보 소동이 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HBM을 납품하기 위한 퀄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들썩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해명에도 납품 기대감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장밋빛 공급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올 4분기부터 엔비디아, AMD, 아마존, 구글 등의 HBM3 공급 본격화가 전망된다면서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죠. 또 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HBM3까지는 엔비디아 품질 검증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올 하반기까지는 HBM 5세대의 퀄테스트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워츠가 16.98%, YC가 10.27% 올랐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3% 넘게 뛰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재 전력망 보강을 위해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도 들썩였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 에너지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국가 전력망을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원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전력망 보강을 위해 미국 전역 18개 주에 걸쳐 8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투자는 미국 에너지부의 105억 달러 규모 전력망 복원력 및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전선 및 변압기 수출액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출을 기록한 것도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전선 케이블 수출액은 약 9,430억 원을 기록했고 변압기 수출액도 6,600억 원을 달성하면서 모두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투자가 계속되면서 전력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자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재룡산업이 9.15%, HD 현대일렉트릭이 7.95% 올랐고요. 한전 KPS도 5.15% 상승했습니다. 또 그 밖에 일진전기가 3.85%, 대한전선도 2.83%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올해부터 웨어러블 로봇을 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 어제 회사 측은 오는 12월 국내 공장에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블 숄더를 약 수천 대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에 뛰어든 후 처음으로 본격 생산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차가 상당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로봇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 판매를 통한 매출 확대를 꾀하겠다는 것이죠. 현대차가 생산 예정인 엑스블 숄더는 작업자의 부족한 근력을 보완하거나 부상 위험을 낮추는 로봇인데요. 대당 가격은 수백만 원 선으로 검토 중입니다. 또 아울러 현대차 그룹은 내년 4분기에는 배달과 안내, 촬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트형 로봇을 양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차의 공급 이력이 있는 관련주들이 주목받았는데요.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9.08%, KNR 시스템이 8.84% 올랐고요. SP 시스템스와 푸른기술 모두 5% 넘게 뛰었습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위한 물리검증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일명 대왕고래 관련주에 다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최소 탐사 자원량은 35억 달러로 실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은 35억 배럴 이상의 확률은 90%를 넘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물리검증을 통해 실제 석유 보존 여부와 자원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시추 지역 암석의 성질, 석유 함유량 등을 조사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석유공사 측은 물리검증 단계는 석유가 존재할 경우 그 매장량을 알아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을 피팅 및 밸브 관련 기업들이 큰 폭으로 띄었습니다. 화성 밸브가 16.18%, 한선 엔지니어링이 8.92% 상승했고요. 성광밴드도 5.08%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DK락이 4%대, KSP가 2%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온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또 한 번 크게 올랐습니다. 장 초만 하더라도 제한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본은행에서 날아온 호재에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은행 부총재가 어제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며 일주일여 만에 항복 선언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수직 하강한 영향이었습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든 우리 시장, 저번 극락을 저점으로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줄지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양지수 2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83% 상승해 2,568.41포인트, 코스닥은 2.14% 뛰어서 748.5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저점을 찍고 지난 이틀 내리 올랐는데 사실 아직 지수 하락분을 모두 메꾸진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3.6%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3.1%포인트 정도 더 올라줘야 합니다. 수급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시장 반등하고 있지만 집 나간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걱정입니다.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는 부재했습니다. 외국인이 193억 원 매도 우위로 4거래일 연속 팔자세 이어갔고요. 기관도 3,063억 원 순매도로 5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950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1,592억 원 매도 우위로 3거래일 만에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고요. 반면에 기관이 335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1,253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 일부 종목들이 하락 전환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 투톱이 모두 3% 넘게 급등한 건 시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HBM3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아직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고요. 오보였지만 최근에 관련 이슈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시장 기대감이 키워졌습니다. 3.03% 상승해 종가는 74,700원. SK하이닉스도 한 발 물러난 일본은행 발언에 오전에 급반등을 하면서 3.4% 급상승 시현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4%, 현대차가 소폭의 오름세였고 셀트리온이 8.4%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KB금융도 통큰 자사주 소각 소식에 2.6%대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2차 전지, 전기차 캐즘에 사고에 대한 우려까지 불거지자 LG에너지솔루션이 3.7% 하락했고 기아와 포스코홀딩스도 1%대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에서도 2차 전지가 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엔캠 모두 반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3%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했는데요. 알테오젠과 HLB가 2% 내외의 상승세 시현했고 삼천당 제약이 4.39%, 셀트리온 제약이 7.53% 뛰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7.43%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부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가 12% 넘는 시세를 분출했고요. 보톡스 관련 업체인 휴젤도 1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1,376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화 약세,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의 상승에 연동된 모습이었는데요. 이후에 외환시장 다소 한산한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외환시장 마감은 보합권 수준이었고요. 역외 환율은 1,373원 80전으로 최근에 두 자릿수 나타냈던 변동폭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소폭의 약세를 보이며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패닉이 진정되니 이제 시작이 좀 보입니다. 아직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사라진 게 아니어서 시장 변동성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업종별로 이익 모멘텀 살아있는지 확인하며 대응하셔야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2025년까지 확장을 이어가겠지만 올해 2분기 고점을 통과하고 나면 점점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반도체 수출 금액의 한 두세 분기를 선행하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강하다가 그 이후에는 완만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인데 수출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는 상승 사이클이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커지긴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KB증권은 이번 조정 이후에 자동차 업종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6월부터 하락해서 낙폭이 과도한 상황이고 8월 말에 밸류업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고요.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바이오나 게임 같은 성장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밸류업과 성장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도 참고하시죠. 대장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직 시장의 불안이 완벽하게 잠재워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급적인 변동성은 더 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사실 일본은행이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잠시 뒤에 일본은행에서 지난달 금융정책 결정회의 의사록 요약본을 내놓습니다. 일본은행의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동학 개미들의 사랑을 받고도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있는 카카오 실적이 나오고요. 또 넷마블과 CJ E&M, LG,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체크하시죠.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코로나19와 해리스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또 미국 대선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조금 앞지른다는 소식에 해리스 관련주로 분류되는 대마 관련주 등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에 미증시는 이틀 연속 반등을 노렸지만 초반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 속에 시장 변동성은 축소됐지만 아직은 작은 변수에도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옵션 만기일을 맞은 우리 시장 어떤 표정을 지을지 기다려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BOJ 그 부총재, 우치다 부총재 참 그 발언 자체가 저는 약간 이거 코미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디서 전화를 받았을까요? 이것도 음모론이잖아요, 그러면. 옐런이 전화했나? 제니 옐런이 전화했나? 아니면 네. 뭐. 아니 그런데 이번 이 변동성 장세에 뭐 연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BOJ가 컸습니다. BOJ, 엔캐리 네.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굉장히 컸었죠. 지난달 31일 날 0에서 0.1% 그 정도에 있던 금리를 0.25%니까. 네. 그럼 0에서 0.1이면 0.05인데 그 0.25 상단까지 거의 5배. 0.25 그 뭐 0.1이나 0.25 무슨 차이 있습니까? 하지만 금리 이자 부담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비용이 5배 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자꾸 이제 1989년 데자뷰를 갖다가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이를 갖다가 일본 니케이나 뭐 플라자 합의 와중에 달러엔 추이를 보시면 89년이 꽤나 중요했는데 그때 보면 또 BOJ가 요즘하고 비슷한 행보를 보였거든요. 연준이 이제 뭐 금리 올리다가 다시 인하 쪽으로 스탠스를 취하는데 갑자기 또 막 일본 혼자 급발진을 해가지고 금리 올리다가 89년에 꼭지 찍고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거든요. 네네. 좀 하는 게 보면 시원치 않습니다. 총재가 그렇게 금리 0.5%도 열릴 수 있다 한 게 지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네. 총재가 아닌 부총재가 부총재. 슬그머니 나와서 네. 시장이 이래서 우리 당분간 네. 말도 애매하죠. 당분간. 네네. 너무 좀 여기저기서 코미디가 많이 펼쳐지는 가운데 어제 장도 보니까 이제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그렇죠. 개장 시작 전에 지수 선물 흐름 보고 장담하기도 어렵고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도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예. 그런 상황이고 아니, 또 오늘 8시 50분이면 그 일본 금융정책회의 요약본이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또 그렇다고 하니까 예.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FR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한수께서는 요새 시장 잘 쫓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뭐 예측이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도저히 이게 예측이 좀 안 간다라는 시장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뭐 예측이 잘 안 맞는 것이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조금 입을 떼기가 좀 겁이 나죠. 그쵸. 네. 이게 뭐 굿 is 굿인지 배드 is 배드인지 그러니까 뭐 어떤 지표가 나올 때마다 사실 너무 변동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들이 좀 네. 많은 예. 시장인 것 같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일본 경제 지표까지는 신경을 크게 안 썼잖아요. 주식시장에 네네. 이제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 이후로 우리 일본 안 쳐다봤죠. 그렇죠. 뭐 물가지수라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지 않았는데 예. 이제는 일본까지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이게 청산당하는 부분들이 뭐 다 청산당한 거 아니고 일부 청산을 당했는데 네. 그러면 여기가 시장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네. 이 BOJ의 입하고 정책들인 거잖아요. 네. 그 정책들이 근간이 어디냐? 경제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또 뭐 일본 경제 지표까지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물가도 이제는 좀 챙겨봐야 되는 시장이 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어제 뉴욕 장중 흐름은 좀 어떻게 다가오던가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총재가 얘기를 했잖아요. 금융시장이 최근에 극도로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네. 최대한 경계심을 갖고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얘기를 했죠. 가장 강력한 말.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금리 인상을 하지 예. 않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달러엔 환율이 엔화가 갑자기 또 확 절하가 돼버린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시장은 그래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면은 결국에는 엔캐리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엔화 싸니까 뭐 금리 싸니까 여기서 빌려가지고 뭐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뭐 물론 IB들도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네. 이제 뭐 해지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금리가 싸면은 예를 예. 들어서 금리가 예. 싸면은 나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미국에 투자할래. 나 직장인 대출 받아가지고 미국 뭐 채권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지금 채권 금리가 미국은 여전히 높으니까 네. 나 금리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 채권 수익률 좀 먹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게 되면 원화로 차입해가지고 달러 투자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일본 쪽을 보자면은 예. 그 일본 국민들도 네. 엔캐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일본이 금리가 싸다 보니까 일본 내수에 있는 국민들도 빌려가지고 미국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엔비디아,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예. 뭐 메타라든지 이런 쪽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것도 또 엔캐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한마디 표현으로 하자면은 엔숏 엔 빌려서 팔아서 그렇죠, AI 롱이었죠. 그렇죠. 그동안에 네. 시장을 이렇게까지 끌어왔던 그 트렌드. 그게 이제 M7 종목에 이제 네, 흔히 네. 말해서 이제 몰빵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네. 좀 나오곤 있는데 사실 그 규모는 좀 작겠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투자은행들이 빌려서 했던 게 네. 좀
크지 않았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우스들이 좀 청산을 당하고 좀 비상사태가 좀 걸린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BOJ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각 청산을 앞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좀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구나라는 일말의 좀 여지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어제 보니까 종가가 $100가 붕괴가 됐어요. 네.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어제 잘 나가다가 시장 다 무너졌잖아요. 출발은 네. 좋았죠. 네, 예. 출발은 좋았는데 뭐 그 전부터 사실 쭉 흘러내리긴 시작하긴 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채 입찰이 좀 안 좋았던 게 좀 10년물 원인이지 국채 않았나. 입찰. 네, 예. 일단 메타 회사채도 어제 발행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회사채는 그래도 좀 잘 나왔네라는 수준으로 됐는데 어제 2시쯤 우리나라 네. 시간으로 이제 2시쯤에 973억 달러 정도 이제 10년물 국채 네. 입찰이 있었는데 낙찰된 게 이제 420억 달러. 근데 제가 이거 자료는 제가 CG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한번 좀 읽어드리자면은 원래는 3.7에서 8 정도였는데 네. 이게 3.96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그 발행한 금리보다 이게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채 안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부진했다는 네, 수요 거죠. 부진해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낙찰이 좀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 때문에 2시부터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쭉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네. 있었다. 그래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찬물을 좀 끼얹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만 유독 이렇게 좀 5% 넘게 빠지고, 그다음에 뭐 ARM,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와 최근에 이제 서버를 설치하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가 사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예.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좀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H100, H200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그 서버 이 칩을 가지고 쭉 서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근데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슈마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슈마컴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 건설 실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반도체까지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거고, 그다음에 슈마컴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엔비디아 블랙베리 내년 초까지는 좀 연기될 것 같다. 그 출시 지연 소식. 예.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 확정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네. 왜냐면은 엔비디아 어닝콜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확실한 거는 거기서 블랙벨에 대한 질문이 분명 나올 것이거든요. 그게 언제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번 달 중순인가 이번 말이죠. 달 중순이나 말이죠. 아직 정확히 제가 한번 체크는 또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근데 엔비디아 이제 어닝콜에서 2025년 초까지 좀 연기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래서 내년쯤에 이제 대량으로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좀 찬물을 또 끼얹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마컴 주가가 한 20% 정도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날아갈 때 지금 슈마컴 하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진짜 같이 막 날아가다시피 했던 주가가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반토막인데, 이 와중에 또 뭐 주식 분할 얘기도 하고 했나 봐요. 거기서. 네. 네, 주식 분할. 10분의 1인가 이제 주식 분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참 주가가 막 고점을 높여갈 무렵에 주식 분할 얘기가 나오면은 저렇게 해서 투자 기회를 주려고 하나 보다 싶은데,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주가에다 대놓고 또 주식 분할 한다니까 좀 안쓰러워 보이네요.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 이게 사실 분위기가 액면 분할도 분위기가 좋을 때, 주식 분할도 좋을 때 해야지 이게 먹히는데, 그러니까. 본업 자체가 안 되는데 이게 뭐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주식 분할만 보고 달려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네. 좀 타이밍이 안 좋을 때 분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지금 어제 장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3% 빠졌는데, 네. 지금 세부 종목을 보니까 이거 좀 심각하네요. 엔비디아 5.12%, TSMC 마이너스 0.23%, 낙폭입니다. 브로드컴 5.3%, AMD도 1.1, 퀄컴 1.6, 텍사스 인스트룸 1.5. 뭐야 이거? 어플라이드 지금 오른 게 없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중에. 네. 어차피 지금 우리 지수도 지금 이게 다시 2,600이라도 올라서려면은 이게 반도체가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 좌우지가 이 반도체하고 AI하고 엮여가지고 지금 어쨌거나 뭐랄까 엄청난 데미지가 온 건 맞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엔비디아 실적에 좀 주목을 엔비디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지금 HBM 만드는 3군데 업체가 있잖아요. 네. 예. 삼성, 하이닉스가 선두주자고, 예. 마이크론, 삼성 이렇게인데 어제 로이터 단독 보도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또 HBM3E가 통과를 했다라고 했는데 또 지금 부인을 했잖아요. 지금 그 변동성이 삼성전자 측에서 부인한 거죠. 네. 삼성전자 측에서 이제 부인을 한 네.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예. 2번째잖아요, 예. 벌써. 아니 지금 아침에 우리 모닝벨에서 김대호 박사님은 지금 3번째라고 해주시더라고요. 2번째가 3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예, 저도 아니 그 이제 횟수는 정확히 기억 로이터는 안 나는데. 무슨 생각이 저렇게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기다고 그러죠 자꾸.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는 이제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다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HBM3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HBM3 4세대 같은 경우는 H100, H200에 들어갔는데 결국 블랙웰에 들어가서 마진 많이 남기려면 HBM3E 5세대를 네, 만들어야 네, 되는데 5세대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너네가 미래의 먹거리를 미리 지금 선점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 8단이나 10이나 안 들어가면 너네 어떻게 믿고 주가를 사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장 쏠려 있는 거는 HBM3E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던 거는 이게 블랙웰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거. 슈마컴 CEO가 얘기했던 거. 블랙웰 내년에 받기 어려울 것 같다. 내년 초까지는 양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야? 그럼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거죠. 예. 나 지금 투자 안 해야겠다. 그럼 일단 매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심리가 많이 자극된 것 같고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좀 퍼진 것 같다. 물론 마이크론 쪽이긴 하지만은 이제 뭐 인텔이라든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4% 정도 하락을 했었고 뭐 ARM도 그렇고 뭐 설계 쪽 이쪽까지 다 번진 게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 은근히 안 떨어진 종목 AMD. 네. AMD 같은 경우는 GPU AI GPU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랑 뭐 같은 폭락이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한 1% 정도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AMD는 일단 괜찮아? 라고 했기 때문에 좀 매도가 덜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 여쭤볼게요.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200를 좀 밑돌고 있는데 앞서 저희 다른 코너에서는 이제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가 네. 리스크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해리스랑 트럼프랑 지금 지지율의 차이가 뭐 역전되고 이럴수록 뭐 테슬라 주가도 뭐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대선 가봐야지 아는 거죠. 네네. 근데 다음 주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이제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중계가 될 텐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매수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저도 그 중간에 쉬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나왔는데 그동안에는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200 위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렸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본질적인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청라에서 좀 화제가 예,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기차 네. 리콜 대상 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기는 그게 한데 중국산 배터리 때문이라는 말이 네. 맞는 거죠? 네, 아직까지 이거는 제가 뭐 맞다 아니다 진상 결과가 안 나왔다 예전에 보니까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게 화재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어떤 게 취약한가요? 삼원계가 오히려 좀 불안정성이 강하고 대신에 이제 무겁고 주행 거리가 좀 낮은 거죠. 예. 네, 그게 단점인 거고 오히려 근데 인산철 배터리에서도 이번에 테슬라 RWD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가 상하이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마 각형 배터리거든요. CATL 거. 네. 리콜 대상에는 안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리콜 대상 제가 그 작가님한테 한번 표를 드린 게 있는데 그거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그게 리콜 대상 차량들이
쭉 있습니다. 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보셔야 되는데 뭐 폭스바겐, 벤츠, 포르쉐, 뭐 BMW, 뭐 현대차도 하나는 있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도 지프 랭글러 PHEV 차량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규어 아이페이스도 있고 하는데 테슬라는 안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 뭐 화재가 나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기는 했는데 저는 뭐 전기차 제조사도 그렇지만은 이 BMS 시스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얼마나 좀 잘 만드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세이프티 리포트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은 사고 한 번 날 때마다 주행 마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건이 나는데 그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키지 않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통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사고를 나는 것을 봤을 때 거의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한 700만 마일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사고 한 번씩 나고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키지 않았을 때가 한 150만 마일 정도일 때 사고가 한 번 납니다.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한 번 날 때 한 50만 마일이면은 바로 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오토파일럿을 키게 되면은 사고율이 굉장히 좀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 리포트를 봤을 때는 너무 그 헤드라인 하나만 안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안 좋은 것만 보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러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본질적인 거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표를 FSD 지금 12.5. 지금 1.1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번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게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 FSD를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본질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잘 안 나오는 것들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도로에 보시면은 공사를 하고 있는 약간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작게 보이시겠지만 이거 화면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혹시? 그러면은 사람이 미국에는 스탑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저 스탑사인 표지판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인식을 합니다. 근데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스탑사인을 내리자마자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놀라긴 했는데 이게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코드대로 하면은 뭐겠어요? 중앙선 침범하면 안 돼라는 거를 무조건 적어 놓을 거 아니에요. 코드면은. 예. 근데 인공지능 방식이면은 내가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저렇게 형광조끼면은 거의 무조건 공사 현장이잖아요. 근데 저희 그 꽃갈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면은 저기도 이제 슬로우 표시가 있습니다. 예. 왼쪽에. 네. 근데 슬로우 표시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살짝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 사진 끝에 보시면 중앙선이거든요. 우리도 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이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편 차선에서 이제 서로 이제 사람이 신호를 주면서 이쪽 차선 먼저 가세요, 뒤쪽 차선 먼저 가세요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잖아요. 뭐 일부 허용을 네, 하죠. 일부 허용하는데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한다.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테슬라 FSD는 잘 되고 있고요. 저는 경쟁자는 아직까지 따라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서브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메인 비즈니스는 아니다 보니까 테슬라 ESS도 여전히 좀 잘 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YOY 기준으로 2분기에 158%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9.4기가와트 설치를 했고 이게 기가 상하이 공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분기에 생산 시작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메가팩에서도 조금 성공적인 뭐 실적들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너무 공포 심리보다는 이런 팩트들을 좀 보면서 모아가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는 싶습니다. 아닌 말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사고 싶어요. 저는 지금 190불인데. 저는 1차적으로는 190에서 170 정도 사이에 한 번. 그다음에 1차, 2차, 3차를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는 이제 뭐 안 오면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놓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270달러 갔을 때 나 못 샀어. 지금 사야 돼. 그러는 순간 이게 지금 가격 오면은 굉장히 마음 급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아래 공포 이런 거 났을 때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낮게 사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190에서 1차적으로는 한 170 사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참 이게 이 한수석 설명을 듣다 보면은 전기차 회사로서의 테슬라의 경쟁력은 인정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어떤 FSD나 무슨 ESS나 할 것 없이 또 로봇까지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대지 마세요.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거기다 대놓고 전기차 옆에 대기가 무섭죠. 무섭죠. 예. 내 차를 또 전기차 옆에다 또 파킹 시키기도 겁이 나고 이게 사람 심리는 어쩔 수 없고. 맞아요. 네네. 근데 SBS 비즈 보셨죠? 거기 한영이라는 젊은 분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중국산 배터리선은 벤츠가 화제가 나는 거지 테슬라는 괜찮아요. 이게 안 통한다고요. 뭐 안 통할 수는 있겠죠. 그런 어떤 접근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근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테슬라를 갖다가 투자 관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셔요. 이거 지금 무슨 뭐 단타로 접근해서 진짜 200불 밑에 와서 사서 한 뭐 20, 30불 올라오면 또 털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그러나 여기 대부분 보면은 현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지금 다들 손절 타이밍도 놓치고 들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네. 타이밍까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가지고 네. 그것까지는 제가 예단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각자 자금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뭐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단기적인 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뭐 $1,000를 보세요. 이 말씀 드리는 건 너무 어렵겠죠. 그거는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수익률 예를 들어 $200에서 $270 가서 거의 뭐 30-40% 올랐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어느 정도 이 수익률에 만족을 한다라고 파시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화재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공포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이게 지하 주차장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되게 작은 시장이에요. 노리는 시장이. 결국에는 어딜 잘 팔아야 되냐. 실적이 잘 나오려면 미국, 중국, 유럽이죠. 여기서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차질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청라에서 큰 피해가 나서 안타까운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 잠깐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에는 한국 시장이 안 팔리더라도 큰 영향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 공포 심리 물론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시는 거는 맞아요, 또.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실적이 크게 영향 끼치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46포인트, 코스닥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74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줄줄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5% 넘게 떨어지면서 주가 $100가 지금 붕괴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가 지금 2% 약세 출발이 예상됩니다. 각각 73,200원 그리고 164,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32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7만 원. 현대차도 1.9%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이 2%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79,500원, 신한지주 1% 상승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7만 1,600원이고 알테오젠도 1.7%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9천 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 그리고 삼천당제약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2.7%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77,800원. 리가캠바이오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엔케미 3.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5만 5,100원. 휴젤은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 어제 상승한 모습, 오늘은 또 분위기가 하루 만에 또 달라지고 있네요. 이 지금 시장 약세장 시작된 건가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참 하루하루 말이 달라지니까 민망합니다만 그렇죠. 어제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에 클로징으로 오늘은 추가 급락보다는 그래도 반등 네네. 쪽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또 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저 차트가 깨졌어요. 차트가 망가져가지고 네네. 우리나 미국이나 뭐 할 것 없이 그런 상황이고 어제 미국의 지수도 그렇고 주요 종목들이 전부 이렇게 힘차게 올라가다가 아니면 애초에 시작부터 그렇게 높게 시작했다가 그냥 딱 5일선에 머리를 닿으니까 5일선은 지금 아주 강하게 우하향 기울기로 내리꽂고 있는데 거기 머리를 딱 닿는 순간에 전부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이나 한수석도 언급하셨지만 미국채 입찰하면서 금리가 좀 올라가니 그 부분 이후부터도 좀 이렇게 주가가 밀렸는데 눈치 보기도 상당하고요. 네. 상승 출발했다가 이렇게 옆에서 지수가 밀린다 싶으면은 서로 같이 눈치 보면서 미는 듯한 그런 장이 보여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이게 이 여파가 좀 빅스도 그저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60 얼마까지 갔던 게 뭐 20 밑으로 오나 싶었는데 어제는 또 결국 오후에 장 밀리면서 빅스가 또 이렇게 뭐 며칠 전에 비하면 네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동안에 그야말로 안 움직이던 빅스가 꿈틀거리는 거 봐서는 이 변동성이 그냥 쉽게 가라앉지 않는 그런 시장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투자분들이 지금 1년에 몇 번 이렇게 겪게 되는 아주 힘든 지뢰밭을 지나고 계세요, 지금. 아니 어제도 네. 사실 짚어봤는데 지금 시장에 네. 호재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경기 침체 이슈 있고 여기에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는 여전하고 네.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뭐 흔히 하는 말로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했는데 네. 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거죠. 도대체 엔캐리 청산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그 누구도 계산도 그렇죠. 할 수 없고 데이터도 없고 그냥 혹자는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고 어떤 또 무슨 IB들은 한 절반 정도는 청산된 것 같다 그러고 지금 중동발 위기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겠고 그러게요. 또 유가 움직임 보면은 간밤에 또 많이 올라서 이게 중동 이슈 때문에 오른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요. 예, 거기다가 또 소소하게 보면은 오늘 뭐 우리 옵션 만기일입니다만 이 옵션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전통적인 옵션 만기일 말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 쓸데없는 위클리 옵션을 만들어 가지고 쓸데없는 위클리요. 저는 감히 쓸데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 어떤 이론적으로 말하는 순기능이 없어요. 무슨 뭐 시장 변동성을 갖다가 좀 둔화시키거나 해치 수단을 제공한다가 아니고 위클리 옵션은 이거는 그냥 외국인들 특히 큰 손들한테 우리 저 개인들 코 묻은 돈까지 다 뺏어가는 그 장을 만들어 준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 진짜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예, 누구 좋으라고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한수석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과하십니다라고 반론을 드리겠. 옵션 제도에 대해서. 예? 과하신 것 같습니다. 과해요. 네. 네. 아 근데 뭐 미국은 그 당일 만기도 있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예. 제로. 네. 아유, 만기 하루짜리. 네. 아유.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위클리는 양반이지 않나. 위클리는 양반이다. 네. 미국에 비하면. 네. 아니, 지금 시장 아직 바닥이 확인된 게 아니다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언제 다시 그 아래 공포라고 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또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일단은 뭐 호재가 딱히 없는 상황이고 네네. 이게 결국에는 오늘 또 이제 BOJ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출렁이고 이럴 텐데. 아, 원래 8시 50분에 네,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확인을 저도 못 하기는 예, 했는데 일단 이 어떤 결과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요약본이 조금, 나오죠. 예. 네. 변동이 많이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 증시에 대한 커플링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엔비디아가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이제 HBM 업체들, 그다음에 네. 장비주들, 그다음에 뭐 소재주는 최근에는 영향이 크게는 없더라고요. 왜 네. 그러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영향이 크게 없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가 확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게 좀 돋보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예상보다 좀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어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예. 셀트리온이 예.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크게 안 빠졌어요, 시장 빠졌는데. 맞아. 요즘에 예.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뭐 지금 코로나 다시 재확산 얘기 나오니까 뭐 진단키트 관련주 다 들썩이더라고요. 네, 근데 진단 키트는 과거에는 진짜 이게 실적으로 찍혔는데 네. 지금은 시장 진입 장벽이 너무 낮잖아요. 너도 나도 진단 키트 맞아요. 이런 게 있다 예, 보니까 예. 예전에는 진단 키트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뭐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기업들이 건물 사고 지금은 뭐 어디 사옥 짓고 그 정도 현금 창출을 했는데 과연 지금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돈을 또 벌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저는 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테마로는 주가가 확 갈 수는 있겠죠. 그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다음에 진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제 셀트리온도 이제 진펜트라라든지 이런 시장 안착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돋보였고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6% 증가해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거든요. 분기로는. 그러면 그 무거운 종목이 거의 9% 10% 이렇게 갔는데 어제 또 특징적인 게 이제 그 파마리서치, 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 수출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파마리서치라든지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도 좀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좀 실적을 봐야 될 때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단키트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화이자가 코로나 왔었던 2020년 3월 달에 27불, 한 28불 정도 했어요. 화이자가. 그게 한 61불 70센트, 한 62불 가까이 갔던 게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28불대예요. 29불 근처. 그러니 지금 다시 또 코로나 터져서 백신으로 막 돈 끌어 모으기 직전에 그 주가 레벨이죠. 뭐 화이자 말고 모더나 한번 볼게요. 모더나 보니까 이거 뭐 한 11불 이러던 애가 그때 코로나 때 2021년 8월 달에 497불까지 갔던 애가 지금 80불입니다. 81불. 그러니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얼마나 돈 끌어모으거나 아는데 주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지금 한마디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또 너는 집에 가야겠다 소리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사람들만 속은 거예요. 그 뭐 코로나의 백신에 이래 난리치면서 현 주가가 맞을 거 아닙니까? 개장하고 조금 그러시죠. 더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8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이제 BOJ 부총재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면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뉴욕 증시 상승 출발을 보여줬습니다만 장중 변동성이 커지면서 엔비디아 주가 5% 넘게 떨어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1.4% 하락합니다. 2,530포인트, 코스닥도 1.3% 내림세
73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 떨어집니다. 지금 73,300원. SK하이닉스도 4% 약세 162,3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내림세네요. 322,0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하락으로 955,000원, 958,000원 낙폭 그래도 좀 줄여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5% 하락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2.5% 약세 231,000원이고요. 셀트리온 오늘 0.5%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죠. 기아가 1.8% 약세, 그리고 KB금융 0.6% 떨어지면서 81,100원이고요. 신한지주가 0.7% 떨어집니다. 53,300원.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 흐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 약세로 2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알테오젠도 내림세 285,500원, 에코프로가 1% 떨어집니다. 87,500원, HLB도 1% 약세 81,0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3% 떨어집니다. 161,300원.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오늘 소폭 내림세로 79,400원, 엔케미 3% 약세입니다. 155,900원.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0.78% 하락하면서 88,900원. 클래시스도 지금 물량이 조금 나오네요. 57,000원. 휴젤이 1.7%, 2% 상승합니다. 26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이 지지율, 지금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흐름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에머리지가 9% 넘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2,180원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화일약품도 강세고요. 오성첨단 소재도 5.9% 상승합니다. 그밖에 우리바이오도 9% 이상 올라가면서 5,590원이고, 한국 BNC도 상승 중이고요. 아이큐어 NFC도 3% 이상 올라갑니다. 그밖에 오늘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움직임 이어집니다. 진 매트릭스가 24% 급등합니다. 4,600원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시젠도 6% 강세 24,800원, 수젠텍도 6% 이상 올라가고, 랩지노믹스도 2% 이상 상승 중이고, 녹십자 MS도 13% 급등 중이고요. CTC 바이오도 11% 이상 올라갑니다. 자, 오늘 마리화나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지금 뭐 진단키트 쪽이니까 뭐 화이자 관련주도 되겠죠. 제일약품, 파미셀도 각각 3%에서 1%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107억 원, 207억 원 순매수고, 기관이 32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84억 원, 55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131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빠르게 좀 매도를 보여줍니다. 2,373계약 지금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 지금 보게 되면은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지금 80전 하락한 1,37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니까 뭐 사실 미증시 하락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같은 때에 저희 같은 프로에서는 하다못해 패널들이나 진행자가 좀 당장 듣기에 달달한 소리 해주면 좋을 텐데, 오늘 좀 쓸데없는 소리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니, 정민 앵커 같이 이렇게 진행을 아주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굳이 옆에 있을까, 작년부터. 왜 SBS PG에서 저를 갖다가 진행자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이 정책을 펴는 사람들도 그렇고 돈 찍어내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같이 나가는 투자자들까지 미쳐 돌아갔던 코로나 이후에 몇 년이었고요.
더 길게 가면은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부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정상적인 어떤 그 경제 논리는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십수년을 갖다 이어왔고 그 네. 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가운데에 미국이 한 2차례 정도 대통령 선거를 걷고 뭐 이런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 것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결과가 꽤 궁금하던 차에 저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말도 버벅거리고 사투리도 섞이고 이런 사람이 왜 진행자냐. 그냥 단순히 그거보다는 조금 이 중요한 시기에 한번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달달한 소리 아닌 걸 좀 하라는 그걸로 저는 네. 제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막연하게 위로성 발언을 갖다가 기대하시다가는 아무 투자에 아무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때로는 희망 고문보단 쓴소리가 네, 좀 영락일 그렇게 해서 수 있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즐기고 있기보다는 이 손실을 갖다가 어떻게 줄이고 이걸 갖다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그걸 좀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듣기 좋은 얘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렇죠. 명약은 쓴 법이죠. 네. 지금 환율이 안 빠지는 것도 조금 찝찝하고요. 환율은 계속해서 박스권이죠. 박스권이긴 한데 이게 좀 빠져줘야 되는데 어. 같이 안 빠지니까 지금 은근히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로 살피나 뭐로 보나 네. 위안을 보나 유로를 보나 특히 엔 같은 경우는 최근 얼마 동안에 많이 이렇게 달러 대비 뭐 달러가 조금 약해진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못 가는 것도 좀 이제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진단 키트 얘기하시다가 그거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와중에 이렇게 시세가 나와주는 섹터가 있다면은 일종의 테마주가 있다면은 빨리 이렇게 한 2, 3일 정도 그 시세를 갖다 빨리 누리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럼 기존의 반도체주들 랠리는 이제 뭐 일단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거는 굉장히 좀 횡보 그 안에 박스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은 할 겁니다. 예. 분명히. 왜냐면은 결국 기대하는 거는 블랙웰 GPU HBM 8단이나 12단 탑재해가지고 얼마만큼 파느냐인데 그래서 어제 또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그 약간 보급형 블랙웰 B200A를 이제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00W로 이제 전력 소모가 굉장히 낮아지고 이제 핵심 사양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빅테크 업체들이 M7 종목들 업체들이 원하는 게 아니겠죠. 네. 지금 인공지능 잘 돌려가지고 누가 생성형 AI 빨리 만드냐 이 경쟁인데 결국에 이렇게 그 스펙 떨어지는 GPU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에 그 트리거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실적 발표에서 어닝콜에서 나오는 부분이 블랙웰 그래서 진짜 연기된 거야, 연기 안 된 거야. 이게 메인일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쪽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조선 쪽이나 이런 쪽은 어때요? 방산 쪽이나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단기간에? 아니요, 장기간에 올랐죠. 장기간에? 네, 왜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예. 거의 2022년부터 올라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우상향이 쭉 이렇게 장기간에 된 겁니다. 하루에 막 30%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예. 뭐 5% 떨어졌다가 이게 우상향으로 차트를 보시면 쭉 올라가는 방향성을 보였는데 뭐 많이 오르기는 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수출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사실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아마 루마니아 쪽도 계약이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뭐 K2라든지 K9, 자주포 이런 게 사실 독일, KMW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국 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루마니아가 GDP를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굉장히 비싼 무기를 쓸 것이냐 아니면 가성비가 좋은 무기를 쓸 것이냐 GDP 모든 국가들은 거의 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잘 써야 되는 건데 저는 루마니아도 계약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심화되고는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관심 속에서 조금 멀어져서 그렇지. 이런 게 있을수록 실적은 더 잘 나올 텐데 지금 주가에서 과연 내가 먹을 구간이 좀 클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지금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좀 더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저희가 항상 이제 시장 좀 이렇게 단기 조정 오기 전에 뭐 최근 수출주 하면 뭐 화장품주, 식음료 섹터 좀 짚어봤었는데 이들도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파마리서치 실적이 진짜 잘 나왔던 네. 게 뭐냐면 와, 이 장난 아니네. 피부과 미용 시술이. 예. 근데 오히려 반대되는 게 또 있었어요. 아모레퍼시픽. 아, 글쎄. 네. 예. 아모레퍼시픽은 급락이었습니다. 네. 근데 화장품 섹터 내에서 또 보자면은 인디 브랜드들, VT라든지 리드샷 만드는 VT라든지 아니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 오디엄 업체들, 뭐 인그루드랩 아니면 CNC 인터내셔널 이런 쪽은 또 좋았다라는 거죠. 색조에 강한 업체들. 예. 그래서 대형 업체들은 이제 조금은 애매한 포지션이 돼버렸다. 인디 브랜드들이 수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들 실적 잘 찍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고 그중에서 저는 파마리서치가 어제 한 15% 정도 갔었는데 저는 더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제니퍼 애니스톤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프렌즈? 저도 프렌즈를 본 적이 있지만은 뭐 저한테는 유명한 연기자는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 제니퍼 애니스톤이 PDRN 주사를 맞고 피부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킴 카다시안 또 PDRN 주사를 맞았다고 하면서 이게 홍보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시술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국내 내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내수 비율이 지금 70% 정도인데. 의료기기 매출액 중에 70%는 일단은 리쥬란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머지는 이제 콘쥬란, 그 무릎 연골 재생주사 쪽. 이게 콘쥬란인데 거의 차지하는 게 리쥬란인 거죠. 근데 리쥬란 시술이 이제 3, 4분기 때는 또 이게 성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적은 3, 4분기 때 더 찍힐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제가 보는 게 가장 유망한 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미용 관광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원래 지금 내국인 피부과 환자 수가 이제 700만 명 정도 추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2023년 외국인 피부과 진료 환자 수가 2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4%에서 5% 정도인 거죠. 근데 이게 올해 한 30만 명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한 10%, 20% 넘어가게 되면은 미용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환자들이 꽤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성형외과 보시면은 중국인들이 꽤 많이 와서 성형외과 시술을 받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파마리서치나 아니면은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뭐 비올, RF 쪽 이런 쪽들도 실적이 계속 잘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니퍼 애니스톤 빨리 검색해서 보니까 앞면은 있네. 근데 이름은 몰랐는데 이 여자가 제니퍼 애니스톤이구나. 네네. 예. 그래요. 뭐 엔터도 좀 오랜만에 볼까요? 예. 최근에 보니까 뭐 좀 BTS 좀 안 좋은 이슈도 있고. 어제 안 좋은 일이 예. 있었죠. 네. 아니 뭐 음주 스쿠터 운전. 네. 예. 스쿠터로 지금 밝혀지긴 했는데 CCTV 보니까 네. 이 킥보드라고 했다가 스쿠터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나비 효과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티스트들에 대한 사실 엔터가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람 관리 때문에 결국에는 M7 종목들도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그 로봇을 만들어서 BMW 공장에 투입을 한 거고, 이런 사람 관리가 굉장히 힘든데 이게 아티스트들은 1대 100이라는 매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사람이 하는 걸 한 사람이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가가치 창출하는 면에서 또 반대급부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또 이게 안 좋아지면은,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그만큼 매출이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은 엔터사가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 2분기는 실적이 잘 안 찍히는 비수기고요. 3, 4분기가 보통 성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 2분기 때는 1분기는 뭐냐면 보통 아티스트들이 1년 내내 거의 뭐 활동을 하고 다음 연도 1분기가 좀 휴식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앨범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2분기는 뭐냐면 휴가 시즌 때문에 공연을 잘 안 열죠. 예. 유일하게 거의 여는 게 이제 싸이 흠뻑쇼 같은 여름 페스티벌에 맞추는 게 이제 엔터사들 중에서는 그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연말로 갈수록 콘서트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연말에 이제 성수기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 실적이 찍힐 시즌은 아니다. 근데 3, 4분기가 성수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공연이나 쭉 돌면은 여기서 굿즈라든지 IP라든지 이런 수익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가 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하이브는 BTS에 대한 조금 리스크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음주에 대한 이슈가 얼마만큼 좀 오래 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가나 싶었던 시장이 미증시에 연동되는 것인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88% 약세로 2,545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92%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741포인트입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1,081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외국인도 41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 홀로 1,524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는 부재합니다. 외국인이 486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도 244억 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홀로 71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제약 바이오 섹터 쪽이 좀 강합니다.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그리고 제약 업종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금융업종도 오름세입니다. 반면에 전기 장비 업종과 디스플레이 패널,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섹터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리스 후보 관련주인 마리아나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월주 부통령 후보 발표 이후에 하루 만에 495억 원의 모금에 성공하면서 해리스 후보가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가 트럼프를 조금 앞지른다는 소식도 더해지면서 해리스 당선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리아나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긴 했지만 우리 바이오가 여전히 13.48% 급등하면서 5,8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화일약품 5% 넘게 올라갑니다. 1,920원. 오성 첨단 소재가 5.14% 상승권으로 2,55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머리찌입니다. 4.48% 플러스권입니다. 거래가 2,100원이고요. NFC 역시도 1.3% 플러스권으로 거래가 7,6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가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자가 진단 키트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내에서는 진 매트릭스가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4,820원. 녹십자 MS도 상한가 경신했네요. 5,650원이고요. 유투바이오가 17.92% 시세 분출 중입니다. 5,430원. 미코바이오메드가 14.76%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1,807원에 거래 중이고요. CTC바이오 역시도 8.51% 급등하면서 7,7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마스크 관련주도 상승세 보여줍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녹십자 MS는 이미 상한가 경신했고 웰크론이 15.8% 질주를 보여줍니다. 상승폭 더 키워내면서 현재 2,7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국제약품입니다. 3.72% 강세권으로 6,690원. KM제약이 3.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비비암만 0.13% 소폭 약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건설주 보겠습니다. 건설 대표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해외 건설 누적 수주가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좀 훈풍을 받고 있는데요. 건설주 중에서는 GS건설이 3.34%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7,310원.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4.68% 플러스권으로 거래가 21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DLENC도 1.8% 넘게 올라갑니다. 29,750원이고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1.6%대 상승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불던 한국 화장품 열풍이 최근에 미용과 의료기기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관련 산업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시장 급락 뒤에도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국내 실적 발표 시즌도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실적을 무기로 한 의료 미용 관련주들이 다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작년 미용의료 기기 기업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좀 보였고 올해 역시 상반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클래시스나 어제 호실적을 달성한 파마 리서치 그리고 하이로닉이나 휴젤 등도 작년 동기 대비 성장세는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이미 상반기 화장품 업종이 K뷰티 글로벌 활성화를 입증한 실적세를 좀 보이면서 강세를 이어갔는데 앞다투어 남미나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확장하면서 수익으로 환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아마존은 K뷰티 컨퍼런스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 지원에 나서는 K뷰티 고빅 프로젝트를 출범을 했고 레이저 옵텍의 피부질환 치료기기인 팔라스 프리미엄이 미국 시장에 진출, 그리고 하이로닉의 마이크로니들도 미국 FDA를 통과하면서 K뷰티 시장이 확장세와 황금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지면서 지금 실적 기대감 역시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의료 미용 관련주로서는 클래시스와 파마 리서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이제 국내 의료 미용 초음파 하이프 장비 1위 업체로 2분기부터 태국과 브라질에서 본격적인 볼륨어 매출 확장까지 기대되고 있고요. 신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와 볼륨어 판매 쪽에선 수출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가 깔린 브라질과 태국에서는 소모품 매출 고성장으로 인해서 올해도 매출 2,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는 1,170억가량으로 연간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도 50% 가까운 영업이익률로 탄탄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루다와의 합병으로 인해서 모든 종류의 미용기기를 갖추게 되면 매출 1조와 영업이익률 45%를 넘기는 목표도 빠르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1차적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마 리서치인데요. 재생바이오 업체로 자가재생 촉진제를 통해서 의료기기나 화장품 등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안티에이징을 목표로 리쥬라는 피부과 그리고 콘주라는 이제 정형외과 제품으로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화장품 라인도 강화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남미에도 이제 수출 확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일본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미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고 어제 2분기 추정치도 상회를 하는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308억으로 30% 가량 늘었는데 어제 급등한 이후에도 상승 추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중반대로 보시고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월요일 급락분을 생각하면 조금 더 올라줘야 하지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정강 후약 마감으로 해서 국내 증시가 이제 오전에 약세 출발을 했고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라서 외국인들의 급등락이 조금 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FOMC에서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와 빅스텝 가능성으로 인해서 시장 하락을 확실히 좀 제한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전일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 궤적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와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현상도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가 조금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제한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후나 내일부터는 다시 완만한 반등세가 예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이 조금 남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하락 출발대나 장중에 흔들리는 시점을 조금 진입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본격적인 주도군 찾기와 포트 구성은 제일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지만 바이오 제약 업종은 시장보다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주도군이고 고가 돌포 종목군들이죠. 리가켄 바이오, 바이넥스, ABL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의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서 보시고 계속 우려를 했던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는 아직 확실한 연속성과 반등에 필요한 호재가 좀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그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전문가와 함께 채권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증권 이종훈 차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차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이 글로벌 증시를 덮치면서 안전자산 대피처인 채권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자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인데요. 오늘은 높아지고 있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4% 아래로 떨어졌고 간밤에는 이제 지금 국채 수요가 좀 부진한 탓에 약간 오르긴 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3.9%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던 이 월요일에 3.7%까지 떨어졌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드와치에 따르면 9월 25bp 인하할 확률이 28% 그리고 50bp 빅컷을 할 확률이 72%로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5bp 인하 정도를 인슈어런스 컷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시각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12월까지 100bp 이상을 내릴 확률이 86%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임박했으니까 더 빠르게 많이 내릴 것이라는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이 심리는 언제든지 또 뒤바뀔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차장님, 지금 그 최장기 동안에 또 최대폭으로 역전됐던 10년 만기와 2년 만기 금리 차, 이른바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 그 역전폭이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저께인가요, 어제인가는 또 장중에 일시적으로 정상화까지 왔는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 정상화된 이후 시장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상태가 지속은 계속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그 하락, 그 기대감 자체가,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워낙에 이제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제 역전된 상태가 거의 2년이 넘어가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점진적 금리 인하로 경기를 연착륙시킨다고 봤을 때 이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발 금리 인하 압력이 국내 채권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국내 채권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국내 채권 시장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는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회사채 매력도는 이전부터 떨어진 상태였고요. 국채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작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 시장 자본화 정도가 이 주요국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고 또 미국 경기 둔화 여파가 발행 주체들의 이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차가 조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거나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걸 기대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채권 쪽에서는 어쨌거나 기회긴 기회입니다만 또 이제 단기간에 워낙 금리가 떨어져 놓으니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해 놓으니 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만한 시점이고요. 자, 이 시점에 한번 우리 이종훈 차장님 한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전략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사실 이번 주초해서 차익 실현 시기가 조금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채가 FOMC 직후 3영업일 동안에 10년물이 34.9bp나 이 급락을 했다가 현재 상당폭 또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10년물 한 4% 중반대 진입했던 분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드는 시점이고 제 수님 가운데도 이 투자자들 가운데 이 손이 빠른 투자자는 이미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시점이고요. 시장이 좀 회복하고 9월 과도한 인하 기대감이 내려가면 채권 금리도 다시 더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12월이 또 되면 내년에는 진짜 한 6번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재투자 시점은 아마 몇 달 안에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단기적으로 또 1,360원까지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만약에 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환전을 먼저 해놨다가 달러 RP 같은데 언제든 투자할 수 있는 곳에 넣어놔서 금리가 좀 높은 상품에 넣었다가 시차를 두고 이 장기채를 매입하는 전략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때 폐지도 언급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통보 1호 단지인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잇따라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뿐만 아니라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종부세 부분이 빠지면서 중산층 위주로 또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움직임부터 또 미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이경호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이달부터 시작된다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죠. 정확하게는. 네, 맞습니다. 예. 요게 지금 좀 논란이 있던데 요거 먼저 한번 개념부터 한번 잡아주시죠. 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이 개발이익이 예상이 될 때 이 예상 개발 이익의 최대 50%까지 이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초과이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오른 집값에다가 이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이라고 해서 해당 시군구의
평균 집값 상승분을 차감을 합니다. 예. 거기에 개발 비용까지 차감을 해서 초과이익을 좀 산정을 하고요. 예. 이 초과이익이 면제 기준 금액을 넘어갔을 때 그때 이 넘어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10에서 50% 정도의 부과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런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을 크게 좀 낮추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개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이 돼서 초과이익의 3천만 원을 원래 기존에는 공제했다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8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부과 구간을 변경을 해서 원래는 기존에는 3천만 원당 10%씩 부과율이 상향을 하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5천만 원당 10%씩 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폭이 좀 완화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근본적인 좀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계산된 초과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이라는 겁니다. 전부 예측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 이 예상되는 가격, 시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추후에 이제 양도소득세와 이 이중과세 문제로까지도 좀 이어질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미실현 이익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시세 상승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매각 시점에 실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요즘 뭐 이제 하도 줄이니까 재초안이라는 표현도 보긴 봤는데 네. 그러니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제. 예. 그 재초안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 듣는 순간에 저는 당장 드는 의문이 네. 재건축 이후의 시세. 네. 그게 그 당시 주변 아파트의 정상 상승분하고 차이. 네. 거기다가 무슨 뭐 비용 빼고. 네, 맞습니다. 이거 전부 그걸 추정치고 예상치인데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기는 데다가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걸 또 집팔면 또 양도세 또 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이중과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네. 양도세 추후에 계산을 할 때 이제 필요 경비로서 차감을 해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그 재건축 그 부담금 자체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극단적으로는 이제 양도를 했을 때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이 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납부를 해버린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돌려주나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청구서를 받은 단지가 있는 게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집 조합권에서 지금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고 지자체에서 부과를 못하다가 이제 이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정도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서초구에서는 그간 보류했던 부담금을 부과 절차를 재개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 부담금을 결정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 부담금은 법 개정하기 전에는 기존에 한 가구당 약 3억 4천만 원 정도 부담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서 약 한 가구당 1억 6천만 원까지도 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기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낡은 집을 고쳐서 살겠다는데 아직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해서 미리 수억 원을 환수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이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 초과이익 부담금이 향후 재건축 사업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현재 재건축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거기다 고금리에다가 공사비 급등까지 이렇게 겹침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초과이익 부담금까지 더해져서 아무리 사업성 좋은 재건축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모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 입장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이게 폐지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당의 반발 논리는 뭔가요? 결국은 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 좀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서울 서초구는 지금 이제 반포 현대조합에다가 이제 공사비 조합 사업비 뭐 이런 거 변동 내역을 제출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조합은 여기다가 가처분 신청이 났으면서 이제 좀 반발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이달 말까지 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리고 과거 조합이 제출했던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부과를 중단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점차 이 개정법에 따른 부과 절차를 개시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포현대 조합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조합은 이 초과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 한국부동산원의 정상주택 가격 상승률 이것이 KB 지수라든지 아니면 조합이 자체 추산한 아파트 상승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국회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현재 이 부담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는 이제 부담금을 폐지를 해야 저조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 통과에 열세를 쥐고 있는 야당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에 있는 상태입니다. 참 재건축을 해도 고민이고 안 해도 고민인데 그러네요.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종합부동산세.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빠져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야당에서도 이 종부세를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좀 제외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여당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는 폐지해야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까지도 좀 거론하면서 종부세 폐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고됐던 종부세가 결국 개정안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종부세를 좀 더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종부세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선은 녹록지 않은 부동산 시장에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과열 움직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부세 개편 움직임이 자칫 왜곡된 신호를 주게 돼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더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거기다 두 번째로 이제 지방 세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애초 이 종부세가 만들어진 명분 자체가 지방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 수입이 지방의 전액으로 교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의 세 수입이 낮아질수록 지방 세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대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종부세를 완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법 개정안에선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개정 논의 이루어진다고요?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기대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집에서 확인하는 국회 관련 뉴스는 뭐 어느 상임이나 어느 본회의 할 것 없이 싸우기만 하고 있던데 뭐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니 근데 지금 이경호 세무사님. 이게 이제 종부세가 이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자세라는 명목으로 이제 일부만 납부한다 이런 쪽이었는데 워낙 이제 집값이 급등하고 재산 가치가 커지다 보니 꼭 부자들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표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조금 줄었는데 이게 작년에 그러면은 종부세 완화안이 나와서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이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종부세가 납세 인원 같은 경우는 약 49만 5천 명으로 해서 훅 줄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61.4%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결정세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조 2천억 가량이 걷어들여져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 정도 이제 줄어든 수치인데요. 국세청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이제 세수 정상화, 이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정상화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이제 좀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선 종부세율이 많이 낮아졌고요. 거기다 이제 기본공제액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6억을 이제 차감을 해줬다면 이제 그게 개정으로 인해서 9억으로 이제 기본공제액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기본공제액이 올라갔습니다. 거기다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과표를 이렇게 조정해주는 과표 조정률이 있는데요. 예. 그걸 기존에는 95%에서 개정을 통해서 60%까지 낮춰줌으로 해서 과표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거기다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이 이제 21년 이후로 이제 굉장히 급감함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죠.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이제 급감하게 됨으로써 이제 세수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종부세 대상자가 이렇게 급감함으로써 이제 징벌적 과세가 정상화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따라서 이제 세수 부족은 정부가 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지금 이제 12월 달에 고지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그때 딱 고지서 날라오면 내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게 아니라 뭐 합산 배제라든지 과세 특례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 9월 달에 자진 신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이 종부세를 과세할 때는 좀 몇 가지의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합산 배제와 과세 특례입니다. 이 합산 배제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일정 요건이 되는 임대주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종업원 주거를 위해서 4~5년 주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주택 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아니면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 뭐 이런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동산 가액을 종부세 과표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거의 과세 특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입니다. 원래는 이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려면 그 한 세대 내에서 단 한 명만이 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야만 이제 1세대 1주택 그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도 부부가 1주택 공동 소유를 하고 있고 다른 세대원은 전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이 기본공제를 원래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세액공제까지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상속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지방 저가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산정해서 제외를 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이런 합산 배제 아니면 과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갖고 있다 한다면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과세 특례 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이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깜빡 잊고 이 기간 내에 이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부세 자진 신고와 함께 이런 합산 배제 신고서와 과세 특례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된다면 같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조금 원래 소장님 차례셨어요. 예, 제가 할게요. 원래 제 차례였어요? 예, 맞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일시적 2주택 특례 이거 좀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저가로 세컨드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상속받았는데 일시적 이게 2주택이 되는지 특례 조건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주택수에 산정되는 예외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주택을 구입하고서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신규주택을 매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신규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에도 이런 좀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종전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뭐 1년 경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신규주택을 매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신규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 기준일,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이 혜택을 과세 특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있다 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5년 동안에는 상속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 상속주택이 지분율이 40%가 그러니까 만약 공동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지분율이 40% 이하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밖에 있을 때는 3억 원 이하라고 했을 때도 이 상속주택을
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네. 주택수에서 산정해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이제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만 제외될 뿐이지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주택에 대해서 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는 다 합산은 됩니다. 이렇게 합산을 한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인 12억 원 공제 금액과 그리고 고령자 세액공제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질문도 어려웠지만 답도 어렵네요. 열심히 따라 들었는데도.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민매 굉장히 세게 맞네요. 지금 코스닥이 2% 넘게 빠지고 코스피도 2% 가까이 떨어지는데 외국인 현선물에서 이거 패대기 수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지금 오후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매수 세력이 개인밖에 없다는 게 네. 다소 조금 이렇게 찝찝하긴 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